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자민당과 공명당 연합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자민당의 과반 의석 붕괴는 지난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 정치권이 경랑 속으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 이른바 M7 기업 가운데 5곳이 이번 주에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미국 고용 지표 등 굵직한 경제 지표도 예정돼 있어 시장 변동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는 외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돈을 왜 주냐며 높은 관세를 부과해 미국 내에 공장을 짓도록 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임신 초기 유산과 사산에 따른 휴가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배우자 휴가도 신설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동해안과 남부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2도 사이로 예보됐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10월 28일 월요일 모닝벨 시작합니다. 금융시장의 흐름을 결정질 큰 이벤트들이 몰린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대형 실적 발표도 경제 지표가 시장을 흔들 전망인데요. 네, 이제 열흘도 안 남은 미국 대선도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치러진 일본 총선에서는 집권 자민당이 참패했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닝벨은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증시 흐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최재현 캐스터, 금요일장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는 또다시 국채금리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는 오랜만에 장중 신기록을 경신했지만 국채금리가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자 주요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결국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61%, 0.03% 떨어졌고요. 나스닥 지수만 0.56%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필두로 빅테크 기업은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0.8% 오르면서 장중한 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애플은 0.36% 뛰었습니다. 또 그 밖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아마존도 모두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테슬라는 호실적 영향에 지난 금요일장에서도 3% 넘게 올랐고요. 벅셔 스웨이만 은행주들이 차익 실현 매물에 큰 폭으로 빠지면서 1%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미국 경제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금요일장에서 나온 데이터들도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우선 미국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10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70.5로 지난 4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선됐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 8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동시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 여건이 개선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9월 내구재 수주의 경우 전월 대비 줄어들긴 했지만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이번 감소세는 보잉 파업으로 인해 상업용 항공기 주문이 크게 줄어든 여파로 해석됐습니다. 이 같은 영향의 항공기를 뺀 미국방 자본재 주문은 전월보다 0.5% 오르면서 기업들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트레이드 역시 국채금리를 끌어올렸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국 단위에서 지지율이 동률이라는 여론조사가 발표됐기 때문인데요. 통상 인구가 많은 주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의 전국 지지율에서는 확실히 앞서야 승리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두 후보 간 지지율이 동률로 나오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승기를 잡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재차 부각되고 미국 경제도 호조세를 보이면서 국채금리는 결국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 모두 0.04%포인트 올랐습니다. 중동 지역 우려가 부각되며 유가가 오른 것도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2.27%, 2.25% 올랐고요. 장 마감 후 이스라엘군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재보복 공습을 감행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에서의 유가 움직임도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실적부터 경제 데이터까지 쏟아지면서 매우 바쁜 한 주가 될 텐데요. 우선 실적 일정부터 챙겨보면 빅테크 기업들 중 5곳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현재 블룸버그 조사에 따르면 75%의 응답자들은 M7 기업들이 시장 기대치와 비슷하거나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평소보다 주가가 더 많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주요 경제 지표로는 11월 FOMC에 큰 영향을 미칠 10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이번 발표치는 허리케인과 보잉 파업의 여파로 잡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를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할지에 주목하셔야겠고요. 또 현지 시간 30일에는 3분기 GDP 추정치와 31일에는 PCE 물가지수가 나와 이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외에도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추가하시면 다양한 해외 주식 정보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트렌딩 핫스톡입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뜨거웠던 종목들 살펴보시죠. 먼저 스피릿 에어라인스는 15.29% 급등했습니다. 경영난 극복을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한 비용 절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23대의 비행기를 매각하는데요. 이를 통해 약 5억 1,900만 달러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또 관리자급 인력 감축도 진행하는데 이를 통해선 연간 약 8천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어그와 호카로 유명한 데커 아웃도어는 10.57% 급등했습니다.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주당 EPS와 매출 모두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는데요. 호카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5% 가까이 증가했고 또 이제 어그의 계절도 돌아오고 있죠. 이 부분 매출도 13% 증가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연간 매출이 향후 12% 증가한 48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낙관적인 전망의 제프리스는 목표 주가를 기존 150달러에서 167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면 명품 브랜드 마이클 코어스와 베르사체를 소유한 카프리는 49%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패션 브랜드 코치의 모회사인 테피스트리가 카프리를 85억 달러에 인수하려고 했는데요. 이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가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인데요. 앞서 FTC는 두 회사의 합병이 시장 경쟁을 저하하고 합병 기업이 관련 업계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무 여건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패션 산업에서 경쟁 당국의 제동으로 인수합병이 무산된 것은 매우 드문 사례인데요. 이에 주가가 폭락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서학개비 브리핑입니다. 먼저 5위는 엔비디아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따르는 NVDL, 그리고 엔비디아가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엔비디아가 장중한때 세계 정상 자리에 올랐습니다. 시총이 3조 5,300억 달러로 불어나면서 애플을 제치고 시총 1위에 올랐는데요. 지난 6월 이후 4개월 만이죠. 최신 AI칩 블랙웰의 1년치 물량이 완판되고 또 이번 주 주요 고객인 MS와 구글, 메타의 실적 발표를 앞둔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이와 함께 상승세였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주춤한 점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제 시장은 엔비디아가 시총 4조 달러에 진입할지에 주목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AI에 대한 이례적인 수요 때문인데요. 실제로 MS와 구글, 메타는 3분기에만 총 40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투입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엔비디아의 성장 여력을 높게 보면서 목표 주가를 190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빅테크들이 AI 역량에 계속해서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엔비디아에 상당한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4위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반대로 3배 따르는 속스, 같은 방향으로 3배 따르는 엑소엑셀이 2위에 올랐습니다. 지난주 미국 국채금리의 급등세로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압박을 받았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것이란 우려가 번지면서 반도체 지수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에 서학개미가 저가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M7 기업 중 5개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에 주 막판은 다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주 실적 발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위는 테슬라입니다. 내리막길을 걸었던 테슬라가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번 주에만 주가가 23% 가까이 폭등했는데요. 밝은 전망도 예고됐죠. 저가 전기차 출시와 자율주행차로 내년에 최대 30%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제시하며 매수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변동성이 크긴 해도 자율주행 매출이 유의미하게 발생할 때까지는 주가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참패했습니다. 15년 만에 일본 정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일본 총선 개표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공영방송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민 공명여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손잡고 있는 공명당 의석수가 합계 215석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중의원 465석의 과반인 233석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장기 집권하던 자민당 독주 일본 정치 체제가 크게 흔들리면서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분석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자민당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라는 의혹을 받았는데요. 이번 선거에 출마한 스캔들 연루위원 46명 가운데 62%인 28명이 낙선자로 분류됐습니다. 야당이 결집하게 되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책임론이 불거지게 되고 국정 운영 또한 흔들릴 수 있는데요. 이시바 총리 퇴진 등 일본 정계의 변화에 따라 한국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의 불확실성 또한 커질 수 있습니다. SBS BD 윤재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미 반도체법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대안으로 제시했는데요. 당장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한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트럼프가 당근이 아니라 채찍 전략을 좀 쓰려나 봐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인터뷰에서 세계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 미국 반도체법을 정면으로 비판을 했는데요. 트럼프는 우리는 부자 기업들이 와서 돈을 빌려 미국의 반도체 기업을 설립하도록 수십억 달러를 대는데 그들은 어차피 우리한테 좋은 기업들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주장을 했는데요. 트럼프는 미국에 오는 반도체에 많은 관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라며 여러분은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의 공장을 미국에 짓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며 우리는 그들에게 공장을 짓도록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한편 마이크론과 같은 미국 기업과 대만의 TSMC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대가로 보조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트럼프 당선 시에도 좀 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런가 하면 법인세 인하 공약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를 또 콕 짚기도 했어요. 네, 트럼프는 우리는 일본과도 중국과도 한국과도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하려는 건 법인세를 21%에서 15%로 낮추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제품을 미국에서 만들고 미국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만 일하는 단서를 달고 법인세를 15%로 내리는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는 차별화한 미국 우선주의를 선택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이런 발언들, 이런 정책들이 우리나라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특히 트럼프 집권 시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가 예상되는데 우리나라 수출의 악재로 거론됩니다. 네. 앞서 트럼프는 중국산의 6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구상을 수차례 밝혔는데 이럴 경우 부동산 침체 장기화 등으로 어려운 중국 경기에 치명타가 될 수 있고요. 이에 따른 피해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보고서에서 이미 트럼프 뜻대로 관세가 인상되면 한국의 대중 수출 연계 생산이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로 먹고 사는 비중이 높으니까 또 걱정이 커지겠어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최근 금리 인하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이 발표한 10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70.5로 지난 4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시간대 관계자는 주택이나 차량 등을 구매할 때 높은 금리를 부정적인 요인으로 언급한 소비자 비중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중국 공업기업들의 연간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연 매출 2천만 위안 이상 기업들의 9월 이윤이 1년 전보다 27.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9월까지 누적된 공업기업 이윤 총액도 전년보다 3.5% 줄어든 5조 2천억 위안, 우리 돈 약 1,013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실적 부진은 미국 등 서방 진영과의 무역 마찰과 내수 둔화 등에 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26일 수십 대의 전투기를 동원해 이란 내 미사일 제조 시설과 대공 미사일 포대 등을 폭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수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은 전쟁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국가와 민족의 권리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제 회의를 열고 원유 수급과 공급망 등 우리 경제와 관련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투표 의지가 있는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민주당 해리스 후보를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미국 ABC 뉴스는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공동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해리스 부통령이 49%의 지지를 얻어 트럼프 전 대통령을 2%포인트 앞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투표 의향 유권자 중에서는 해리스가 51%, 트럼프가 47%로 4%포인트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중 패권 다툼에 쓴소리를 날린 TSMC 창업자 소식부터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는 로봇택시 선두 웨이모 이야기까지 글로벌 비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세계 파운드리 선두 TSMC의 창업자인 모리스 청이 미중 갈등 속 반도체 자유무역 후퇴를 경고했습니다. 주말 사이 대만에서 열린 회사 연례 체육대회를 찾아 반도체, 특히 첨단 반도체 자유무역은 죽었다며 이란 환경에서 어떻게 계속 성장할지가 우리의 도전이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TSMC가 올해 또다시 실적 기록을 깼다고 임직원들을 격려하면서도 가장 엄중한 도전이 눈앞에 있다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TSMC는 AI 열풍과 미중 갈등이 교차되는 지점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매출에서 북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71%까지 늘어난 반면 중국 비중은 11%까지 쪼그라들며 미국 빅테크 중심 생태계 핵심 반도체 제조사가 됐는데요. 하지만 최근 TSMC 반도체가 중국 화웨이 제품에 탑재된 사실이 알려졌고 미 상무부가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등 끊임없이 미중 갈등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TSMC는 화웨이 AI 칩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제품이 소포에서 출하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출하를 중단하기로 하는 등 선을 긋고 나섰지만 미국과 중국 두 고래들의 다툼 속 셈법은 복잡해져만 가는 요즘입니다. 로봇택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구글의 웨이모가 우리 돈 7조 7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모 회사인 알파벳과 실리콘밸리 큰손, 앤드리슨 호로비츠, 타이거 글로벌, 피델리티 등 초기 투자자들이 이번 라운드를 주도했는데요. 이번 펀딩으로 총 유치 자금은 1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웨이모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로봇택시 상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피닉스에서 매주 10만 건 넘게 운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우버와 손잡고 텍사스 오스틴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캘리포니아 북부와 뉴욕 등 추운 지역에서도 시범 운행에 나서면서 범위를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 지커 자동차와 손잡고 만든 6세대 차량을 곧 선보일 예정이기도 하고 현대차 아이오닉도 자율주행 차량으로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경쟁자들과의 거리를 한껏 더 벌리면서 거침없이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입니다. 구글이 검색부터 쇼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업을 사람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자비스로 불리는 이번 프로젝트는 이르며 오는 12월 차세대 거대 언어 모델 제미나이와 함께 공개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 소수의 테스터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 사람의 명령에 따라 컴퓨터 화면을 캡처한 뒤 이미지와 텍스트를 분석하고 필요한 버튼을 클릭하거나 검색창에 글자를 입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서 오픈 AI의 대항마로 주목받고 있는 앤스로픽도 사람을 대신해 복잡한 일을 스스로 처리해주는 AI 에이전트를 베타 버전으로 선보이기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율 에이전트를 선보이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더욱 똑똑해진 인공지능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보잉이 우주 사업 매각을 추진합니다. 최근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만든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과 접촉해 미 항공우주국 프로그램 매각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끊이질 않는 기체 결함 이슈에 파업까지 겹치면서 경영난에 빠지자 당장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정리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인 우주선 스타라이너는 수년째 개발이 지연되면서 돈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렸는데요. 그 사이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는 나사를 위한 수송 임무를
19차례나 수행하면서 점점 더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노조 파업이 길어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손실도 우주 사업 매각을 고민하게 되는 요인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사태로 매달 1조 3천억 원이 넘는 자금이 새어나가고 있고 회사는 정크본드 강등기까지 처하면서 보잉의 주가는 오히려 40% 넘게 떨어지는 등 전례 없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말 그대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미국 GDP와 물가, 고용 등 이 주요 경제 지표에 또 빅테크 실적까지 이 대형 이벤트들이 꽉 차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조연주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실적 좀 예상해보죠. M7 기업들 가운데 5곳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앞서 지난주 테슬라 실적 발표로 좀 기대감이 커진 모습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테슬라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었죠. 그러면서 원래는 이제 저희가 예상했던 흐름이 빅테크 중심으로 이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 빅테크 중심으로 이제 쏠림이 좀 나타나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이제 빅테크에서 조금은 넌테크 중심으로 금리 인하 수혜주 또는 가치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그 전제 조건이 이제 금리가 좀 많이 내려가는 흐름, 서서히 좀 둔화되는 물가의 흐름 이런 부분들을 전망을 했을 때의 흐름이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가 나오면서 미국 10년물 금리가 이제 4.2%를 상회하면서 이제 금리가 생각보다 빠지지 않을 것이다. 연준도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좀 발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고금리 기조에도 실적을 버틸 수 있는 견조하게 실적을 낼 수 있는 M7 중심으로 좀 쏠림이 확대되고 있는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실적 발표가 있고요. 만약에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에는 이러한 모멘텀은 좀 더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2024년의 상반기 그리고 2023년 하반기에 봤던 것만큼 빅테크가 굉장히 고공행진하기에는 이미 실적의 고점을 좀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통 미국은 예상치를 대부분 상회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길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트렌드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그 연준 속도 조절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번 주 경제 지표들 상당히 굵직한 지표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고용, 물가 지금 다 나오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노 랜딩 가능성까지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게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지수가 유일하게 전 국가에서 플러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미국의 경기 지표들이 굉장히 견조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CPI 9월 달에 발표됐을 때 물론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지만 3년 7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미국의 물가는 계속 둔화되고 있고요.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물가가 둔화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올라오고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서서히 둔화되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고용시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골디락스 환경이 좀 조성되고 있는 게 이제 미국의 환경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제 11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지금 PCE 발표 그리고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9월 CPI가 굉장히 낮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PCE도 물가지수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 2.0이지만 물론 소폭 2.1 정도로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그 트렌드가 낮아지는 부분은 맞고요. 또 저희가 생각해보면 미국 물가가 거의 2022년에는 9%까지 올라왔다가 지금은 거의 2%로 내려왔기 때문에 금리 같은 경우도 정상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더 내려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희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물가 흐름만 봤을 때는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지켜봐야 되겠군요. 그런가 하면 미국 대선이 지금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당장 다음 주인데
최근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 보면 계속해서 박빙이고 뭐 누가 이길 거다 이런 예측이 지금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을 두고 이제 2016년 뭐 시즌 2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관전 포인트랄까요? 뭐 짚어주신다면 어떻게 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대선이 굉장히 박빙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후보자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경합주 중심으로 우위를 보이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조금 더 우세한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선 이후의 흐름을 봤을 때는 만약에 트럼프 트레이드든 아니면 해리스가 되든 결국에는 관련주들의 확산 그리고 주가의 랠리가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은 박빙이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나오는 랠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대선 이후의 흐름이 오히려 안 좋기보다는 좀 더 상승 흐름이 좀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의 랠리는 뭔가 시원한 랠리를 보이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해소되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미국 증시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관전 포인트는 이제 펜실베니아주 그리고 조지아주의 지지율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두 주를 모두 다 가져가는 후보자가 대부분 승리를 했기 때문에 뭐 다른 데서 박빙이 나오고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도 이 주에서 만약에 지지율이 높다라고 하면은 그렇다면 그쪽에서는 좀 더 우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트럼프가 이 두 주에서는 좀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의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저희는 좀 전략을 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 증시는 더 갈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좀 더 증시는 랠리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못 가고 있어요. 지금 계속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전혀 움직이질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 흐름도 이렇게 지지부진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안도 랠리가 좀 나오기 위해서는 좀 대선의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되게 되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차익 실현 욕구라던가 아니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어려운 환경인 것 같고요. 다만 해리스가 되게 되면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안도 랠리로 좀 강하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미국보다는 한국 증시가 이 대선에 대한 민감도가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대선 전까지는 뭐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관망 심리 그리고 차익 실현 욕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급이 크게 들어오지 않는 흐름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국채금리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는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우려와 달리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죠. 존 스톨츠버스는 연준이 연말까지 금리를 2번 더 인하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고용시장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They are really focusing on the other half of their dual mandate, and they really want to make sure that the full employment rate stays intact. So around 4%, somewhere nowadays it's between 3% and 4%. So I think we could get 2 cuts by the end of the year, if and as needed. 이번 주에 발표되는 10월 비농업 고용보고서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데요. 당장 다음 달에 열리는 FOMC는 물론 현재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국채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투자 분석업체 울프리서치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0월 고용보고서가 월가의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보잉 노조의 장기 파업과 허리케인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The trend in payrolls growth is somewhere around 150,000, right? So that's a decent trend in payrolls growth, similar to where we were last cycle. Then you've got to knock out 33,000 from Boeing.
And then our estimate for the payroll for the payroll's impact from hurricane is about 50,000, which is in line with the historical hurricanes of the past. So that gets you to something that's pretty weak, even though the underlying trend is just fine. 이번 주에는 7대 기술주, 일명 매그니피센트 7 중 무려 5기업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그리고 아마존까지 실적을 공개할 텐데요. 미국 투자자문사 글로벌트 인베스트먼트의 토마스 마틴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기술주 실적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feeling optimistic. I mean, these are companies that are growing their earnings and their revenues, and the fundamentals underlying them in terms of driving their revenues and their earnings are still pretty strong. So we're hopeful that we can get some good reports out of them. 네, 앞서 만나보신 토마스 마틴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기술주 실적이 좋더라도 증시는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통상 9월과 10월은 시장이 약세를 보이기 마련인데 올해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숨 고르기가 필요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One reason to not be as optimistic is, regardless of what the results are, is that the market says, you know, we need to take a little breather here for these companies that are up so strongly. 한편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대선 불확실성에 금 가격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가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모하메드 엘레리언은 올해 금 가격을 움직이고 있는 요인들을 분석했는데요. 금리, 인플레이션, 달러 등 전통적인 경제 및 금융 변수들과의 연관성이 깨졌다며 이제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hen we try to relate the moves in gold this year to the traditional economic and financial variables, interest rates, inflation, the dollar, you know them, the relationships have broken down. The bad news is that the momentum is building up. So this is something that people have to take seriously in the US if they want to maintain the influence that the US has globally.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 연합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자민당의 과반 의석 붕괴는 지난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 정치권이 경랑 속으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 이른바 M7 기업 가운데 5곳이 이번 주에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미국 고용지표 등 굵직한 경제지표도 예정돼 있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는 외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돈을 왜 주냐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해 미국 내에 공장을 짓도록 하면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임신 초기 유산과 사산에 따른 휴가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배우자 휴가도 신설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동해안과 남부 곳곳에 약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2도 사이로 예보됐습니다. 동아일보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과 공영방송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191석을 차지했습니다. 여당 공명당 의석수는 24석입니다. 자민당은 2009년 총선 패배로 민주당의 정권을 내준 뒤 15년 만에 가장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습니다.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는 취임 8일 만에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 승부수를 던졌지만 총선에 패배하며 취임 한 달도 안 돼 최대 위기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조선일보는 외신을 인용해 이번 주부터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 간 전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26일
우크라이나와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28일까지 최대 5천 명의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집결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쿠르스크에 집결한 북한군은 지난달부터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한 정예 부대로 폭풍군단의 일부로서 러시아 군 수송기를 타고 서부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군의 실전 투입이 임박하면서 정부 대표단은 나토 측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동아일보는 메모리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2년 만에 처음으로 40% 아래로 주저앉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가 한국무역협회에 수출입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 중국이 한국 메모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9%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고 레거시 반도체를 중국이 직접 만드는 자립 정책이 힘을 받은 결과로 분석됩니다. 중국이 레거시 반도체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화하려고 하고 미국의 대중 규제가 강화될수록 한국 반도체의 살 길은 AI 등 고부가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과 도요타 아키오 도요타 회장 그룹 회장이 만나 모빌리티의 미래를 위해 의기투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 회장과 도요타 회장은 어제 레이싱 행사장에서 회동했는데요. 글로벌 판매 1위와 3위 업체 총수의 공식 만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대차와 도요타는 이번 행사에서 차세대 친환경 고성능차 기술력을 과시했고 두 회장은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퍼레이드 랩을 이끌었습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도 행사에 참석해 도요타 회장과 만나 함께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착공 가능 물량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 등에 따르면 다음 달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2만 6천 가구가 선정될 예정인 가운데 7천 가구 정도가 정부가 착공 시점으로 예고한 2027년 공사를 시작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대책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자 속도 조절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1기 신도시 중 가장 많은 8천 가구가 선도지구로 선정되는 분당은 2027년 2천 가구 정도만 착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내부에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경제신문은 치열한 퇴직연금 쟁탈전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내 퇴직연금 시장이 400조 원이 넘는 가운데 이달 말부터 기존 퇴직연금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금융사로 갈아탈 수 있게 되면서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금융사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이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관심을 반영해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증권사들이 은행권에 비해 연평균 최대 1%포인트 높은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사별로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이 3%대 수익률로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5대 시중은행과 IBK 기업은행, 삼성생명보험은 2.06에서 2.48%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조간브리핑이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만나 민생 분야 공통공약과 민생 과제를 추진하는 협의기구를 출범합니다. 협의회에서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미래 먹거리 창출, 자산시장 밸류업과 저출생 대응 등과 관련한 법안들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빚을 가진 65세 이상 자영업자는 부채 규모가 연소득의 10배를 넘는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올 2분기 기준 65세 이상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 LTI가 평균 10.2배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갚아야 할 빚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의 10배를 넘는다는 뜻인데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 등 경쟁이 치열한 업종의 LTI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 내륙 지역은 오전에 짙은 안개가 끼었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일부 남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2도 사이로 예보됐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 주요 이슈 키워드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M7 실적 발표. 이번 주 뉴욕 증시가 말 그대로 슈퍼 위크에 돌입을 합니다. 특히 이 이른바 빅테크 M7 기업들 가운데 무려 5곳이 실적을 내놓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사님? 예, M7이라는 게 매그니피션트 7이라고 해서요. 이 뉴욕 증시에서 가장 잘 나가는 7개 기업을 흔히 M7이라고 부릅니다. 네. 자, 이 M7 기업들 7개 중에 5개가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테슬라는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했으니까 테슬라까지 포함한다면 6개가 실적을 발표하는 셈이고 네. 엔비디아는 회계연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약 20일 후에 발표하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안을 하면 지금 뜨는 기업들 대부분이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실적 발표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9일 날 이 구글이라는 회사, 이 구글은 실제로 사업을 하는 회사는 구글인데 상장은 알파벳 지주회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시장에서는 알파벳을 찾아보시면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AMD라는 회사는 엔비디아 대항마죠. 30일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 그리고 31일 날은 애플, 아마존, 인텔 등이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요. 자, 이 M7이 왜 중요하냐? 뭐 평소에도 덩치가 크니까 관심이 그만큼 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올해의 경우에 보면 뉴욕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일반 중소형주나 중간급 규모 회사들은 별로 오르지 않았어요. 7개 매그니피션트 종목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뉴욕 증시의 지금 폭발 장세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7개, 이 7개 실적이 과연 뒷받침이 되느냐.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그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실적에 의해서 올랐다 그러면 이 매그니피션트 7 종목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만약에 실적은 별로다. 그러니까 실적은 기본적으로는 다른 기업들보다는 좋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적은요. 주가 오른 폭만큼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주가가 뒷걸음질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폭발하고 있는 이 M7 실적이 이번 주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은 인공지능이 주가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에서도 인공지능 부분을 빼면 사실 벌써 겨울이 왔다는 둥 반도체 거품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인공지능 관련해서 지금 엔비디아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매출이 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엔비디아의 제품을 누가 사느냐? 바로 이번 주에 대부분 실적 발표를 하는 매그니피션트 7의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이를테면 아마존이라든지 또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집중적으로 엔비디아에 지금 반도체를 사갔거든요. 네. 근데 그 반도체 사가서 제대로 돈을 벌고 있느냐? 그게 돈을 벌고 있다면 엔비디아를 위시한 인공지능은 더 폭발하겠지만 반대로 많은 투자를 했는데 돈은 아직까지 안 된다. 사업성 전망이 안 좋다라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나 또 아마존, 구글만 쇼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클라우드 업체들에게 인공지능용 반도체인 GPU를 팔아왔던 엔비디아도 쇼크를 받을 수가 있고 이게 3개월 전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을 할 때 그 당시에 이 클라우드 업체들이 실적이 안 좋아서 AI 거품론이 나오고 주가가 한동안 휘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에 이 매그니피션트
종목들의 실적 발표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느냐, 이 대목은 1시간 후에 있을 오늘 기업 사람에서 아주 상세하게 보충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네, 자, WP 배신, 워싱턴 포스트죠. 이 신문사가 최근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해리스 후보, 그러니까 민주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사설을 계속해서 대선 전에 내놨던 신문사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번 대선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문사의 소유주가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라는 겁니다. 이분 트럼프 지지하는 인물이죠. 그러면서 입김이 작용했다는 이 소식이 나오면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굉장히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WP라는 신문, 워싱턴 포스트의 약자입니다. 자, 미국에서는 포스트라는 이름을 붙인 신문사들이 많은데요. 네. 길거리에 말뚝을 박아놓고 호외를 붙이던 그런 전통에서 나왔습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에 하고 많은 언론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지식인들이 많이 보고 있고 또 상당히 개혁적이고 진취적인 사람들한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신문, 미국에서 발행부수를 떠나서 가장 영향력이 큰 신문 하나를 고르라면 월스트리트 저널도 아니고 뉴욕타임즈도 아니고 LA타임즈도 아니고 단연 워싱턴 포스트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워터게이트 사건, 우리가 미국 대통령을 낙마시켰던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 이것도 워싱턴 포스트 기자 2명이서 취재를 해서 기자의 한두 글이 정권을 무너뜨린 그런 유명한 기록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는 여러 재벌들이 오너십을 갖고 많이 지나갔습니다마는 편집권의 독립이 워낙 강해서요. 오너들이 신문 제작에 왈가왈부하지 않았고 왈가왈부하면 바로 기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쫓아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워싱턴 포스트 굉장히 자부심도 강한데요. 자, 지난 36년간은 대선을 앞두고 미국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후보가 누구냐를 구체적으로 지명을 해왔습니다. 1988년 이후로는 88년에 한 번 빼고는 민주당 후보가 워싱턴 포스트에 낙점을 받았더랬어요. 민주당 후보들이 대부분 지식층의 인기를 누리기 때문에 워싱턴 포스트하고는 논조가 상당히 비슷하죠. 워싱턴 포스트와 가장 대조적인 논조를 보인다 그러면 그것은 4대 언론 중에서 4대 언론이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LA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이렇게 미국의 4대 신문입니다. 그중에서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한 곳은 월스트리트 저널이고요. 나머지 LA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는 대부분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 올해는 뉴욕 타임즈는 여전히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언론들의 후보 지명은 언론 학계에서도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은 겉으로는 불편, 부당, 중립을 표방하면서도 속으로는 자기 지지 후보가 다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어느 신문은 누구 지지다 하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 이것은 사실 비겁하죠. 중립을 표방해놓고 누구를 노골적으로 지지한다. 이러면 독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 언론들은 아예 우리는 누구 지지하겠다. 그런 관점에서 독자들이 우리 논조는 참고해서 봐라. 얼마나 솔직하고 자신 만만 당당합니까? 그런 전통을 이어왔는데 올해도 워싱턴 포스트가 트럼프는 안 돼. 그래서 이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그래서 글까지 다 썼어요. 근데 막판에 이 워싱턴 포스트를 지금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베이조스가 야 워싱턴 포스트 때문에 트럼프의 보복을 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면서 글을 못 내도록 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편집인이 사표를 내는 이런 상황에서 편집인이 사표를 내는 것도 대단한 언론의 전통이고 용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같으면 베이조스를 옹호하면서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 베이조스는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 뭐 그런 면에서 미국 언론은 좀 달랐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포스트도 결국은 자본에 넘어갔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지지를 언론 탄압에 의해서 자본가의 탄압에 의해서 제대로 보도를 하지 못하니까 후폭풍이 더 셉니다. 지금 워싱턴 포스트를 끊자 하는 구독,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트럼프와 베이조스의 불편한 관계, 이거 정경유착 아니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트럼프에게 마이너스 표가 되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베조스가 원래 민주당 성향이에요. 원래는 그랬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민주당 성향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사우디의 샤크 쿠지라는 언론인 그 암살 사건 관련해서 워싱턴 포스트가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배후라고 폭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베이조스에게 역공을 취했죠. 미국의 정보망을 통해서 CIA를 통해서 베이조스의 사생활을 뒤졌습니다. 그래서 연애하는 장면을 그대로 딱 집어내서 그것을 폭로했죠. 그러는 바람에 베이조스가 부인한테 이혼당했어요. 돈 반을 주고 이혼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베이조스 입장에서는 자신은 트럼프를 절대 지지하지 않지만은 괜히 워싱턴 포스트가 해리스 지지했다가 트럼프가 당선되면 또 보복할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 때문에 워싱턴 포스트의 논조에 큰 상처를 주는 그런 조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베이조스의 이번 행동은 언론 전문가들과 많은 식자들은 소탐대실이다. 결국은 더 많은 것을 잃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재벌 총수들이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가 워낙 보복을 하니까 지금 테슬라는 머스크는 아예 나가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CNN이 보도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CNN 보도에 따르면 지금 메타하고 또 아마존 뭐 이런 회사들이 트럼프하고 선을 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얘기가 지금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CNN 특종입니다. 구글, 아마존, 애플, 메타의 최고 경영진들이 트럼프와 대화하는 모습이 지금 들켰습니다. 자, 이것은 트럼프가 보복을 시사한 적도 있지만 그만큼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한 가지 흥미로웠던 거는 이 워싱턴 포스트 이 상황이 알려지게 된 게 또 워싱턴 포스트 자체 기사에서 이게 알려졌다는 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론의 그 편집권 독립이라는 게 상당히 그러니까요. 무섭죠. 자,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 보조금 폐기. 자, 지금 트럼프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반도체 보조금,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해외 기업들한테 주는 이 보조금 이거 왜 주냐? 이거 줄 필요 없이 관세 높여서 못 견디게 만들어서 미국 내에 공장을 짓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우리 기업들한테도 상당히 파장이 있겠는데요, 박사님? 네, 드디어 이제 트럼프의 공포가, 트럼프 쇼크가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선거가 8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하는 발언들은 대통령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당선 후에도 공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아예 한국, 대만 등을 거론하면서 아니 바이든 정부는 왜 이들 기업에게 보조금 주느냐. 사실 보조금을 주는 것은 한국 기업이 이뻐서 준 것이 아니라 미국에 와서 공장 만들어라. 그러면 반도체 미국 자립을 하겠다라는 의도였는데 이것을 트럼프가 그것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표를 의식해서 지금 미국 국민들을 때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세금을 줘서 왜 외국을 도와주느냐. 그리고 삼성, SK, TSMC 미국에 오게 하는 방법이 있다. 지금 앵커님 좋은 그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트럼프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 파는 반도체 관세를 엄청나게 때리면 그 삼성, SK, TSMC가 겁이 나서 미국에 공장 세울 거 아니냐. 보조금 10센트도 주지 않을 수 있는데 도대체 이 바이든 해리스 정부는 멍청하다. 미국의 세금을 낭비한다. 자, 이런 대목이 미국 국민들 여론 지지에 굉장한 지금 플러스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해리스는 이 대목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해리스가 점점 더 지금 불리해지고 있다. 뭐 그런 면에서 경제 정책에서 제대로 자신의 해리스표 경제 정책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큰 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만이 쌓인 미국 유권자들을 대신 몽둥이를 든 트럼프의 모습이 좀 호소력이 있어 보이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 키워드입니다. 경합주 비밀. 자, 그렇다면 미국 대선 레이스는 지금 어떤 판세로 지금 가고 있을까요? 초접전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경합주가 관건이 될 텐데 이거는 지금 알 수 없는 상황 아닌가요, 박사님? 지금 현재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요. 전국 지지율은 해리스가 여전히 앞섭니다. 그런데 경합주에서 트럼프하고 해리스가 거의 비슷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선거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보통 선거공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막판에 추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3% 정도 앞섰던 해리스가 경합주에서 거의 동률이다. 이 얘기는 일주일 지나면 경합주도 진다. 그러면 전국적으로는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경합주에서 져서 결국은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압도적으로 높다. 그런 면에서 트럼프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경합주가 지금 7군데 있는데 그림에서도 보시지 않습니까? 북쪽에 북부 러스트 벨트 3곳, 그 남쪽에 따뜻한 주 이런데 왜 이 동네는 경합주가 되느냐? 미국의 이 7개 주를 뺀 나머지 43개 주는 지금 벌써 당선자가 결정이 돼 있어요. 지지율 필요 없는 겁니다, 거기서는. 자, 미국의 현재 선거인단이 총 538명 아닙니까? 94명의 선거인단을 빼놓고는 결정이 돼 있습니다. 결정이 돼 있으니까 근데 그게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경합주에서의 결과가 결국 가르는데요. 북쪽의 러스트벨트라는 것은 이게 뭐 오하이오, 미시간, 펜실바이니아 이런 데를 얘기했는데 이건 원래 산업 공장이 많고 민주당 선거구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 제조업이 이제 폭망하면서 근로자가 줄었고 또 노조도 민주당을 이탈하고 이러기 때문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비슷비슷해졌습니다. 그게 북쪽의 러스트벨트고요. 남쪽의 선벨트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남쪽의 선벨트 4개는 따뜻한 지역이고 원래 흑인 노예구였습니다. 여기는 압도적인 공화당 구였습니다. 뭐 공화당 간판만 내면 무조건 당선되는 구가 바로 선벨트였는데요. 그런데 여기 미국의 이제 날씨, 기후, 교통이 편해지면서 많은 중산층들이 남쪽 따뜻한 곳으로 좀 내려갔습니다. 또 은퇴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많다 보니까 선벨트의 인구 구성이 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합주가 옛날부터 경합주가 아니었습니다. 약 한 10년 전부터 경합주가 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합주 결과 굉장히 지금 초미의 관심인데 그중에서도 펜실바이니아가 가장 근소하고 또 선거인단이 많거든요. 그래서 펜실바니아에서 치면 당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해리스가 펜실바니아에서의 주도권도 지금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세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이창용 환율 걱정. 원달러 환율이 현재 1,390원 턱 밑까지 지금 올라왔고요. 1,400원 선에 지금 다가서고 있는 모습인데 이걸 두고 이창용 하는 총재가 이제 환율도 통화 정책의 고려 요인이 다시 됐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정말 황당무계한 발언입니다. 한 달 전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했는데요. 그때는 환율을 보지 않고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까?
환율을 보지 않고 금리를 정한다? 예, 한국은행 총재 맞습니까? 최근에 한국은행이 무슨 입시 제도 이런 데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좀 중심을 잃은 것 같아요. 네. 지금 환율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벌써 환율의 대책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뭐 뒤늦게라도 환율이 오른 걸 이제 알았다 했으니까 이제라도 좀 정신을 차리시겠지만 우리 환율 지금 너무 올라서 여러 가지 수입 물가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거든요. 금리를 결정할 때 환율을 감안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대입제도 손보는 것도 좋지만 한국은행이 할 일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시죠. M7 실적 발표, 워싱턴 포스트 배신, 반도체 보조금 폐기, 경합주 비밀, 그리고 이창용 환율 걱정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 연합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자민당의 과반 의석 붕괴는 지난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 정치권이 경랑 속으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 이른바 M7 기업 가운데 5곳이 이번 주에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미국 고용 지표 등 굵직한 경제 지표도 예정돼 있어 시장 변동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는 외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돈을 왜 주냐며 높은 관세를 부과해 미국 내에 공장을 짓도록 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임신 초기 유산과 사산에 따른 휴가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배우자 휴가도 신설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동해안과 남부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2도 사이로 예보됐습니다. 월요일 아침 모닝벨 2부 시작합니다. 금융시장의 흐름을 결정지을 큰 이벤트들이 몰려있는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대형 실적 발표 또 경제 지표가 시장을 흔들 전망인데요. 네, 이제 열흘도 안 남은 미국 대선도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치러진 일본 총선에서는 집권 자민당이 참패했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증시 흐름부터 확인합니다. 최주영 캐스터, 금요일장 뉴욕 증시는 엇갈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는 또다시 국채금리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는 오랜만에 장중 신기록을 경신하긴 했지만 국채금리가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자 주요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결국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61%, 0.03% 떨어졌고요. 나스닥 지수만 0.56% 올랐습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필두로 빅테크 기업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0.8% 오르면서 장중한 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애플은 0.36% 뛰었습니다. 또 그 밖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아마존도 모두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테슬라는 호실적 영향에 지난 금요일장에서도 3% 넘게 올랐고요. 벅셔 스웨이만 은행주들이 차익 실현 매물에 큰 폭으로 빠지면서 1%에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미국 경제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금요일장에서 나온 데이터들도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우선 미국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10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70.5로 지난 4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선됐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 8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동시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9월 내구재 수주의 경우 전월 대비 줄어들긴 했지만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이번 감소세는 보잉 파업으로 인해 상업용 항공기 주문이 크게 줄어든 여파로 해석됐습니다. 이 같은 영향의 항공기를 뺀 미국방 자본재 주문은 전월보다 0.5% 오르면서 기업들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트레이드 역시 국채 금리를 끌어올렸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국 단위에서 지지율이 동률이라는 여론조사가 발표됐기 때문인데요. 통상 인구가 많은 주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의 전국 지지율에서는 확실히 앞서야 승리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두 후보 간 지지율이 동률로 나오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승기를 잡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재차 부각되고 또 미국 경제도 호조세를 보이면서 국채금리는 결국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 모두 0.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중동 지역 우려가 부각되면서 유가가 오른 것도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2.27%, 2.25% 올랐고요. 장 마감 후 이스라엘군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재보복 공습을 감행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에서의 유가 움직임도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실적부터 경제 데이터까지 쏟아지면서 매우 바쁜 한 주가 될 텐데요. 우선 실적 일정부터 챙겨보면 빅테크 기업들 중 5곳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현재 블룸버그 조사에 따르면 75%의 응답자들은 M7 기업들이 시장 기대치와 비슷하거나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평소보다 주가가 더 많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주요 경제 지표로는 11월 FOMC에 큰 영향을 미칠 10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이번 발표치는 허리케인과 보잉 파업의 여파로 잡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를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할지에 주목하셔야겠고요. 또 현재 시간 30일에는 3분기 GDP 추정치, 또 31일에는 PCE 물가지수가 나와 이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외에도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추가하시면 다양한 해외 주식 정보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트렌딩 핫스톡입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뜨거웠던 종목들 살펴보시죠. 먼저 스피릿 에어라인스는 15.29% 급등했습니다. 경영난 극복을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한 비용 절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23대의 비행기를 매각하는데요. 이를 통해 약 5억 1,900만 달러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또 관리자급 인력 감축도 진행하는데 이를 통해선 연간 약 8천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어그와 호카로 유명한 데커 아웃도어는 10.57% 급등했습니다.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주당 EPS와 매출 모두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는데요. 호카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5% 가까이 증가했고 또 이제 어그의 계절도 돌아오고 있죠. 이 부분 매출도 13% 증가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연간 매출이 향후 12% 증가한 48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낙관적인 전망의 제프리스는 목표 주가를 기존 150달러에서 167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면 명품 브랜드 마이클 코어스와 베르사체를 소유한 카프리는 49%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패션 브랜드 코치의 모회사인 테피스트리가 카프리를 85억 달러에 인수하려고 했는데요. 이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가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인데요. 앞서 FTC는 두 회사의 합병이 시장 경쟁을 저하하고 합병기업이 관련 업계의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무 여건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패션 산업에서 경쟁 당국의 제동으로 인수합병이 무산된 건 매우 드문 사례인데요. 이에 주가가 폭락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먼저 5위는 엔비디아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따르는 NVDL, 그리고 엔비디아가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엔비디아가 장중 한때 세계 정상 자리에 올랐습니다. 시총이 3조 5,300억 달러로 불어나면서 애플을 제치고 시총 1위에 올랐는데요. 지난 6월 이후 4개월 만이죠. 최신 AI칩 블랙웰의 1년치 물량이 완판되고 이번 주 주요 고객인 MS와 구글, 메타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또 상승세였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주춤한 점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제 시장은 엔비디아가 시총 4조 달러에 진입할지에 주목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AI에 대한 이례적인 수요 때문인데요. 실제로 MS와 구글, 메타는 3분기에만 총 40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투입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엔비디아의 성장 여력을 높게 보며 목표 주가를 190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빅테크들의 AI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엔비디아에 상당한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4위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반대로 3배 따르는 속스, 같은 방향으로 3배 따르는 엑소엑셀이 2위에 올랐습니다. 지난주 미국 국채금리의 급등세로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압박을 받았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것이란 우려가 번지면서 반도체 지수도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에 서학개미가 저가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M7 기업 중 5개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에 주 막판엔 다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주 실적 발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위는 테슬라입니다. 내리막길을 걸었던 테슬라가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번 주에만 주가가 23% 가까이 폭등했는데요. 밝은 전망도 예고됐죠. 저가 전기차 출시와 자율주행차로 내년에 최대 30%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제시하며 매수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변동성이 크긴 해도 자율주행 매출이 유의미하게 발생할 때까지는 추가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일본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참패했습니다. 15년 만에 일본 정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개표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공영방송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민 국명여당은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손잡고 있는 공명당 의석수 합계 215석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중의원 465석의 과반인 233석에 크게 못 미치지 못했습니다. 장기 집권하던 자민당 독주 일본 정치체제가 크게 흔들리면서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자, 비자금 스캔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분석이 나오죠? 네, 자민당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라는 의혹을 받았는데요. 이번 선거에 출마한 스캔들 연루위원 46명 가운데 62%인 28명이 낙선자로 분류됐습니다. 야당이 결집하게 되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국정 운영이 흔들릴 수 있는데요. 이시바 총리 퇴진 등 일본 정계의 변화에 따라서 한국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의 불확실성 또한 커질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미 반도체법을 정면으로 겨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반도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요.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소식은 이한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트럼프가 그러니까 당근이 아니라 채찍 전략을 쓰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인터뷰에서 세계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도록 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 반도체법을 정면으로 비판했는데요. 트럼프는 우리는 부자 기업들이 와서 돈을 빌려 미국의 반도체 기업을 설립하도록 수십억 달러를 내는데 그들은 어차피 우리한테 좋은 기업들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주장을 했는데요. 트럼프는 미국에 오는 반도체에 많은 관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라며 여러분은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의 공장을 미국에 짓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며 우리는 그들에게 공장을 짓도록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편 마이크론과 같은 미국 기업과 대만의 TSMC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대가로 보조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국 이름을 콕 짚기도 했는데 법인세 인하 공약을 또 다시 언급을 하면서였죠? 네, 트럼프는 우리는 일본과도 중국과도 한국과도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하려는 건 법인세를 21%에서 15%로 낮추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제품을 미국에서 만들고 미국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만이라는 단서를 달고 법인세를 15%로 내리는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는 차별화한 미국 우선주의를 선택하겠다.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 이런 정책들이 한국에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특히 트럼프 집권 시 중국에 대한 고유 관세 부과가 예상되는데 우리나라 수출의 악재로 거론됩니다. 네. 앞서 트럼프는 중국산의 60%에 달하는 고유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구상을 수차례 밝혔는데요. 이럴 경우 부동산 침체 장기화 등으로 어려운 중국 경기에 치명타가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피해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보고서에서 트럼프 뜻대로 관세가 인상되면 한국의 대중수출 연계 생산이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거 보면 좀 여기에도 대비를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최근 금리 인하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이 발표한 10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70.5로 지난 4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시간대 관계자는 주택이나 차량 등을 구매할 때 높은 금리를 부정적인 요인으로 언급한 소비자 비중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중국 공업기업들의 연간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연 매출 2천만 위안 이상 기업들의 9월 이윤이 1년 전보다 27.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9월까지 누적된 공업기업 이윤 총액도 전년보다 3.5% 줄어든 5조 2천억 위안, 우리 돈 약 1,013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실적 부진은 미국 등 서방 진영과의 무역 마찰과 내수 둔화 등에 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26일 수십 대의 전투기를 동원해 이란 내 미사일 제조 시설과 대공 미사일 포대 등을 폭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수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은 전쟁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국가와 민족의 권리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제 회의를 열고 원유 수급과 공급망 등 우리 경제와 관련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투표 의지가 있는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민주당 해리스 후보를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미국 ABC 뉴스는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공동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해리스 부통령이 49% 지지를 얻어 트럼프 전 대통령을 2%포인트 앞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투표 의향 유권자 중에서는 해리스가 51%, 트럼프가 47%로 4%포인트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중 패권 다툼에 쓴소리를 날린 TSMC 창업자 소식부터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는 로봇택시 선두 웨이모 이야기까지 글로벌 비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세계 파운드리 선두 TSMC의 창업자인 모리스 찰이 미중 갈등 속 반도체 자유무역 후퇴를 경고했습니다. 주말 사이 대만에서 열린 회사 연례체육대회를 찾아 반도체, 특히 첨단 반도체 자유무역은 죽었다며 이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계속 성장할지가 우리의 도전이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TSMC가 올해도 다시 실적 기록을 깼다고 임직원들을 격려하면서도 가장 엄중한 도전이 눈앞에 있다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TSMC는 AI 열풍과 미중 갈등이 교차되는 지점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매출에서 북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71%까지 늘어난 반면 중국 비중은 11%까지 쪼그라들며 미국 빅테크 중심 생태계 핵심 반도체 제조사가 됐는데요. 하지만 최근 TSMC 반도체가 중국 화웨이 제품에 탑재된 사실이 알려졌고 미 상무부는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등이 끊임없이 미중 갈등 태풍의 영향권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TSMC는 화웨이 AI 칩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제품이 속보에서 출하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출하를 중단하기로 하는 등 선을 긋고 나섰지만 미국과 중국 두 고래들의 다툼 속 셈법은 복잡해져만 가는 요즘입니다. 로봇택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구글의 웨이모가 우리 돈 7조 7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모 회사인 알파벳과 실리콘밸리 큰손 앤드리스 호로비츠, 타이거 글로벌, 피델리티 등 초기 투자자들이 이번 라운드를 주도했는데요. 이번 펀딩으로 총 유치 자금은 1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웨이모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로봇택시 상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피닉스에서 매주 10만 건 넘게 운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우버와 손잡고 텍사스 오스틴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캘리포니아 북부와 뉴욕 등 추운 지역에서도 시범 운행에 나서면서 범위를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 지커 자동차와 손잡고 만든 6세대 차량을 곧 선보일 예정이고 현대차 아이오닉도 자율주행 차량으로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경쟁자들과의 거리를 한껏 더 벌리면서 거침없이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입니다. 구글이 검색부터 쇼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업을 사람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자비스로 불리는 이번 프로젝트는 이르면 오는 12월 차세대 거대 언어 모델 제미나이와 함께 공개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 소수의 테스터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 사람의 명령에 따라 컴퓨터 화면을 캡처한 뒤 이미지와 텍스트를 분석하고 필요한 버튼을 클릭하거나 검색창에 글자를 입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서 오픈AI의 대항마로 주목받고 있는 엔스로픽도 사람을 대신해 복잡한 일을 스스로 처리해주는 AI 에이전트 베타 버전을 선보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율 에이전트를 선보이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더욱 똑똑해진 인공지능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보잉이 우주 사업 매각을 추진합니다. 최근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만든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과 접촉해 미 항공우주국 프로그램 매각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끊이질 않는 기체 결함 이슈에 파업까지 겹치면서 경영난에 빠지자 당장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문은 과감히 정리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유인 우주선 스타라이너는 수년째 개발이 지연되면서 돈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렸는데요. 그 사이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는 나사를 위한 수송 임무를 9차례나 수행하면서 점점 더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노조 파업이 길어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손실도 우주 사업 매각을 고민하게 되는 요인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사태로 매달 1조 3천억 원이 넘는 자금이 새어나가고 있고 회사는 정크본드 강등 위기에까지 처하면서 보잉의 주가는 올 들어 40% 넘게 빠지는 등 전례 없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정부가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책을 또 내놨습니다. 관련 휴가를 신설하고 기존 휴가 일수도 늘리는 것이 핵심인 내용인데요. 오수영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 기자, 어제 발표된 저출생 대책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 수석은 임신 초기에 유산과 사산 휴가를 현행 5일에서 열흘로 확대하겠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아내의 신체적, 정신적인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도 신설할 계획이라면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이 국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조사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 협력해서 지방세 조사 유예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다른 소식도 좀 보죠.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이제 환율을 다시 고려 요인으로 좀 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환율 상황이 좀 심각하다는 얘기잖아요. 좀 어느 수준인가요? 그렇습니다. 국내 수출 부진과 미국 경제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400원을 눈앞에 뒀습니다. 지난 25일 원달러 환율은 1,388.7원까지 올라서 지난 7월 3일 1,390.6원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예상 밖 강달러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고려 요인이 아니었던 환율이 새 변수가 됐다면서 다음 달 금통위에서는 수출 증가율 둔화세가 내년 성장률에 미칠 영향, 거시건전성 정책의 금융 안정 효과, 그리고 미 대선 이후의 강달러 지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업 소식 하나 좀 보죠. 어제 현대차 또 도요타의 수장들이 재미난 만남을 가졌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용인 에버랜드에서 열린 현대차와 도요타의 가주 레이싱 페스티벌에서 도요타 아키오 도요타그룹 회장이 직접 운전한 차량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동승했다가 함께 내리면서 관중의 환호를 샀습니다. 두 수장은 경주차를 포함한 고성능차 분야 협력 강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관련 논의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조현범 한국엔컴퍼니그룹 회장도 참석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현대차, 도요타와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삼성도 하만의 전장 제품, 삼성 디스플레이의 차량용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SDI의 전기차 배터리 등 모빌리티 관련 사업들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오수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이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한 금액이 2년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차규근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증권사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약 17조 9천억 원으로 지난 2022년 말과 비교해 8.3% 늘었습니다. 특히 만 50세 이상의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같은 기간 약 9조 2천억 원에서 10조 9천억 원으로 17.7% 불어나면서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국채금리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는 증시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의 우려와 달리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죠. 존 스톨츠버스는 연준이 연말까지 금리를 2번 더 인하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고용시장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They are really focusing on the other half of their dual mandate, and they really want to make sure that the full employment rate stays intact. So around 4%, somewhere nowadays it's between 3% and 4%. So I think we could get 2 cuts by the end of the year, if and as needed. 이번 주에 발표되는 10월 비농업 고용보고서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데요. 당장 다음 달에 열리는 FOMC는 물론 현재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국채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투자 분석업체 울프 리서치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 10월 고용보고서가 월가의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보잉 노조의 장기 파업과 허리케인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The trend in payrolls growth is somewhere around 150,000, right? So that's a decent trend in payrolls growth, similar to where we were last cycle. Then you've got to knock out 33,000 from Boeing. And then our estimate for the payrolls impact from hurricane is about 50,000, which is in line with the historical hurricanes of the past. So that gets you to something that's pretty weak, even though the underlying trend is just fine. 이번 주에는 7대 기술주, 일명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 무려 5기업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그리고 아마존까지 실적을 공개할 텐데요. 미국 투자자문사 글로벌트 인베스트먼트의 토마스 마틴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기술주 실적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feeling optimistic. I mean, these are companies that are growing their earnings and their revenues, and the fundamentals underlying them in terms of driving their revenues and their earnings are still pretty strong. So we're hopeful that we can get some good reports out of them. 방금 만나보신 토마스 마틴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기술주 실적이 좋더라도 증시는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통상 9월과 10월은 시장이 약세를 보이기 마련인데 올해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숨고르기가 필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One reason to not be as optimistic is, regardless of what the results are, is that the market says, you know, we need to take a little breather here for these companies that are up so strongly. 한편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대선 불확실성에 금 가격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가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모하메드 엘레리언은 올해 금 가격을 움직이고 있는 요인들을 분석했는데요. 금리, 인플레이션, 달러 등 전통적인 경제 및 금융 변수들과의 연관성이 깨졌다며 이제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hen we try to relate the moves in gold this year to the traditional economic and financial variables, interest rates, inflation, the dollar, you know them, the relationships have broken down. The bad news is that the momentum is building up. So this is something that people have to take seriously in the US if they want to maintain the influence that the US has globally. 네, 10월 마지막 주인 이번 주 뉴욕 증시가 또 한 번의 분기점을 맞았습니다. 미국 7대 대형 기술 기업 일명 매그니피센트 세븐, M7 중에 5곳이 모두 이번 주에 분기 실적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3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망치, 또 주주 환원 관련 정책 여부 등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앞으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각사별로 관전 포인트들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주말 잘 보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또 한 주 또 저희 바쁠 것 같은데 테슬라 이미 실적 발표했고 다음 달에 하는 엔비디아 빼고는 뭐 거의 대부분 빅테크가 이번 주에 발표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매그니피션트 7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중에서요. 엔비디아 한 달 후에 발표하는 엔비디아 빼고는 이번 주까지 모두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이 매그니피션트 7이라는 게 통설로 뉴욕 증시 시가총액 기준으로 7위까지 그러니까 가장 세고 똘똘한 7개의 주도주인데요. 테슬라가 한때 빠졌다가 주가가 오르면서 브로드콤을 뒤집고 다시 테슬라가 올라갔어요. 테슬라는 지난주 실적을 발표했고 이번 주에는 29일 날 알파벳과 AMD는 이 매그니피션트 7은 아니지만은 원래 엔비디아보다 더 컸던 회사 뭐 그런 관점에서 또 대항마라는 관점에서 주목이 되고요. 30일 날은 마이크로소프트 또 메타, 31일은 애플, 아마존 또 인텔도 엔비디아보다 훨씬 컸던 회사인데 요즘 경영난을 겪고 있죠. 예, 미국의 고민, 뭐 미국의 재앙이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요. 정말 실적상으로도 정말 나빴을까 하는 주목되는 회사입니다. 지금 이 회사 말고도 약 한 50여 개 회사들이 주목되는 회사가 있는데 일단 이 매그니피션트 7이나 빅테크가 판세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목되는 한 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인공지능 붐이 계속해서 갈 것인지 시청자분들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게 실제로 갈지 클라우드 사업을 또 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의 핵심을 꼭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자, 클라우드라는 게 구름입니다. 구름이라는 영어 단어인데 구름처럼 컴퓨터 시설이 모여 있다라는 뜻으로 쓰는 뭐 컴퓨터 신호죠. 지금은 클라우드 하면 여러 컴퓨터 장비들을 갖다 놓고 여기서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돈을 받고 기업체의 컴퓨터 관련 업무를 대행해주는 이를테면 요즘 대학들도요. 직접 서버를 운영하려면 공간도 필요하고 안전 문제도 있고 돈도 많이 들고 이러니까 아예 클라우드 회사에 다 맡기면 클라우드 회사에서 돈만 받고 모든 업무를 다 해줍니다. 최근에 델타 항공이라는 곳에서 비행기 컴퓨터 시스템이 다운돼가지고 델타 항공 비행기가 대란이 일어나 지금 소송 중이죠. 그게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클라우드를 썼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잘못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IT 보안을 제공하는 업체가 리뉴하다가 잘못해서 대란이 일어났죠. 이런 식으로 서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이 뜨고 있고 엔비디아도 뜨고 엔비디아만 뜨는 것이 아니라 지금 뉴욕 증시가 인공지능이 끌고 가고 있다. 인공지능이 주도하고 있다도 과언이 아니고요. 사실 AI 관련 글자만 하나 붙여도 주가가 오르는 그야말로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현재 인공지능용 반도체 파는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잘 되고 있지만 그 반도체를 어디다 파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반도체를 사가지고 간 업체들이 계속해서 돈을 잘 벌면 엔비디아 반도체는 계속 잘 팔릴 거고요. 예. 네.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 그 반대로 반도체 AI 거품론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난 7월 달에 2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아마존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조금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 회사의 주가보다도 엔비디아 주가가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엔비디아 주가 떨어지면서 TSMC까지 영향을 받고. AI 시장이 풍향계니까 연동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SK 하이닉스도 19만 전자, 뭐 29만 하이닉스로 가다가 덜커덩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놀란 가슴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빅테크, M7 종목 중에서도 클라우드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또 하나인 구글, 이 회사가
굉장히 지금 주목을 끌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지금 아마존이 클라우드 제일 높고 MS랑 구글은 순위가 어떻게 돼요, 박사님? 구글이 그동안에 훨씬 2등으로 압도적인 2등인데 2등과 3등은 지금 차이가 굉장히 줄어들어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그 점유율이 높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관전 포인트는 최근에 막 그 AI 데이터용 반도체를 많이 사가는 최근 설비 장착 증가율이 높은 회사들이 특히 주목받는데 뭐 그중에 한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많이 가고 근데 특히 지금 알파벳 주가가 일단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2등이기도 하고 우선 알파벳은 클라우드 사업 실적이 높으냐 나쁘냐 이것도 중요한데 지금 이 알파벳의 주가가 다른 매그니피션트 7 종목 중에서 제일 부진해요. 유튜브 광고 매출 좀 안 좋았고 그다음에 AI 때문에 알파벳이 좀 역풍을 받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AI가 잘 되면 검색 서비스라든지 거기 특히 챗GPT 기능이 잘 되는데 그게 구글의 검색 시장을 잠식을 해요. 자, 그다음에 알파벳은 기업 강제 분할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독점이 심하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꼭 좀 챙겨볼 필요가 있고요. 자, 3분기 컨센서스 매출 863억 달러, 주당 순위, 현재 뉴욕 증시에서 바라보고 있는 알파벳 실적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게 지금 최근 주가에까지 반영돼 있으니까 만약에 실적 발표 날 매출이 863억 달러를 못 미친다든지 또는 EPS가 못 미치면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죠. 실제로 골드만삭스는 알파벳은 조금 어려울 거야 하면서 목표 주가를 지금 떨어뜨려 놨어요. 왜 구글이 잘 안 되느냐? 자, 구글이요. 구글 검색을 들어가 보면 이것은 네이버도 마찬가지인데 이 구글 검색은 네이버, 카톡 검색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광고로 먹고 살거든요. 그런데 네이버나 구글에 들어가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한꺼번에 가르쳐 주지 않아요. 현재 검색 시스템은 일단 관련된 기업을 관련된 뉴스 보도를 떠올려 준다든지 또는 블로그를 떠올려 주고 예를 들어서 미국 선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러면 미국 선거에 대한 일반론만 얘기했다가 그중에서 경합주가 어떻게 될 거냐면 또 한 번 클릭을 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때마다 구글의 광고 수입이 계속 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파일럿 같은 챗GPT를 들어가 보면 내가 질문을 한꺼번에 다 합니다. 미국의 대선 선거인단이 몇 명이고 경합주는 어떻게 될 것 같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떤 정책을 쓸 것 같아? 이것을 물으면 한 번에 다 얘기해줘요. 그게 나오면 알파벳 입장에서는 알파벳도 챗GPT를 하는데 기존의 검색이 광고가 잘 안 되는 그런 면에서 좀 구글이 위기예요. 쉽게 말해서 소비자가 클릭을 여러 번 할수록 구글이 돈을 많이 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왔었습니다. 기존의 검색 시스템은. 그런데 이제 그 시장이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그게 한국에서 네이버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도 하나예요. 지금 인공지능으로 챗GPT는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스마트하게 모든 걸 한꺼번에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거기에 따른 어떤 수익 모델을 창출하지 않는 한 알파벳이 제일 먼저 인공지능을 만들어 놓고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들 제시를 해주셨는데 뭐 하나 간단하거나 이제 놓치면 안 될 포인트들이어서요. 다 하나씩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파벳과 생성형 인공지능 경쟁 벌이고 있는 곳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어떤 걸 좀 챙겨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시대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가장 잘 파는 그러니까 최근에 신장률이 제일 높은 곳이에요. 데이터 센터.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엔비디아하고 동맹 단합을 해서 블랙웨어를 지금 벌써 탑재했다라고 발표했거든요. 블랙웨어를 탑재하면 처리 속도가 4배, 굉장히 빨리 간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에 좀 도움을 받느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애저라는 이 클라우드 매출 이게 다른 데보다도 좀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챗GPT를 동원하다 보면 자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AI에 투자를 얼마나 했느냐 2분기보다 투자가 늘어났느냐 줄었느냐 이 대목은 엔비디아 주가를 좌우하는 큰 변수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감사 보고서 하나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할 때 컨퍼런스 콜 하게 될 테니까 여기서 그게 진실이 무엇인지 왜 비트코인을 감사 보고서에 올렸는지 뭐 실적 손실을 봤는지 아니면 앞으로 더 많이 투자하겠다는 건지 그 내용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요동을 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더 실제 투자한다고 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가 비트코인을 집중적으로 산다? 이러면 비트코인은 상당히 호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매출은 644억 달러. 이것도 뭐 2분기보다도 좋은 거예요. 주당 순이익도 3.09달러. 상당히 좋은데 이게 지금 예상치 컨센서스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높으면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 이보다도 못 미치면 뭐 전분기 대비 좋았다 하더라도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자 번스타인은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자 구글은 골드만삭스가 목표 주가를 떨어뜨렸는데 번스타인은 현재 올려놓은 상태예요. 누가 맞을지 이것은 뭐 함부로 좌단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 가지 변수를 종합해서 우리가 발빠르게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남은 기업들이 많은데 마음이 또 좀 급해서요, 박사님. 메타 관전 포인트는 뭘까요? 자, 메타는 저커버그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타가 온라인 광고 실적이 2분기에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메타가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주가가 대폭등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메타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을 하면서 거기에 인공지능 시스템을 많이 장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주들이 메타 쪽에 광고를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 수입 문제와 관련해서 메타가 인공지능 수혜를 가장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메타는 클라우드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온라인 광고 실적이 얼마나 2분기보다도 더 많이 늘어났느냐. 이것도 중요한 변수고요. 메타의 AI 투자, 메타가 사실은 메타버스 투자를 굉장히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 플랫폼이라는 메타 플랫폼의 인스타그램하고 바로 페이스북 같은 건데 여기에 AI 챗봇 기능이 어느 정도 들어갔느냐. 이 대목,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아주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 어떻게 더 들어갔느냐. 여기 컨퍼런스 콜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메타의 오픈소스가 그대 어느 모델을 오픈소스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다 공개해놨는데 이게 지금 그대 어느 모델이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지금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픈소스를 하면 다른 데 모든 곳에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 속도가 더 빠를 수가 있는데 과연 오픈 AI에 비교해서 누가 더 빨리 가느냐. 이 대목도 관전 포인트. 자, 그다음에 메타의 실적은 뉴욕 증시의 컨센서스는 402억 달러 매출, 주당 순이익은 3.31. 그것을 기준으로 이것보다 더 많으면 어닝 스프라이즈, 이것보다 적으면 어닝 쇼크가 온다. 자, 지금 오픈 소스의 LLM 내에 챗 GPT가 AI, 인공지능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그 온라인 광고 수입이 얼마나 늘었느냐, 이 대목이 요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 띄워주셨는데요. 애플은 또 두 번째 아이템에서도 나오니까 아마존을 좀 먼저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존이 애플과 또 같은 날 실적을 발표하는데 아마존 포인트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아마존도 이제 뭐 온라인 매출에서 인공지능으로 급격히 가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현 상태에서는 지금 아마존 데이도 있고 또 땡스기빙 데이도 있고
그리고 소비 감축이냐 증가냐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온라인 판매가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나오는 거 있죠. 이 대목 우선 체크해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아마존 웹 서비스, 저게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죠, 이게. 예, 이게 덩치는 제일 큰데 과연 이 대목의 증가율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을 앞질렀을까? 최근에 아마존에서는 아예 우리는 클라우드에 서로 변신을 했다라고까지 지금 얘기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면에서 AI 투자나 사업 확장이 어떻게 됐냐. 자, 특히 AI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라는 네 번째 항목. 저게 뭐냐면요. 아마존에 들어와서 광고하는 업체들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소비자 동향도 체크하고 광고 기능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아마존이 만들었습니다. 그게 업체들이 거기 와서 얼마나 쓰고 있느냐. 이 플랫폼에 얼마나 들어오고 있느냐. 예, 그리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보고 있느냐. 이게 만약에 효과를 본다면요. 광고 시장에서 상당히 강자로서 여러 광고 회사를 데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광고주들이 수동적으로 플랫폼에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제는 아마존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요게 알아서 당신들 마음대로 하셔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손쉽게 효용을 증대시키느냐 이런 게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존은요. 월스트리트, 뉴욕, 워싱턴 포스트 아마존의 오너가 워싱턴 포스트에 사주거든요. 그 괜히 건드려가지고 워싱턴 포스트가 해리스 지지 선언을 하려고 그러는 기자들이 사설까지 써놨는데 사설을 특별 지시로 베이조스의 지시로 삭제했다. 자, 이런 것은 오나의 역풍, 오나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박사님 그건 뭐 사실상 트럼프 지지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눈치보기인 봐야 돼요? 거죠. 그냥 눈치보기다 중간에서.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민주당은 해리스 지지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누구든지 다 아는데 오히려 저걸 막음으로써 오히려 역풍을 일으키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구글하고 아마존, 이 메타, 이 회사들이 트럼프하고 만나겠다고 전화를 하고 이게 CNN이 폭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킬 게 많으니까 트럼프가 겁나겠죠.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베조스가 정말 워싱턴 포스트를 잘 꾸려간다. 중립적으로 해서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이미지가 많이 손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당선 결과에 따라서 또 입장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지켜보시고요. 이번에 M5 실적 발표와 함께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뉴욕 증시 시총 1위에 오를지도 덩달아 관심사인데요. 현재는 아주 근소한 격차로 애플이 시총 1위 자리를 아슬아슬하게 지키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의 자리를 두고 벌이는 빅테크 간의 자존심 전쟁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장중에는 애플을 제쳤었는데 뭐 마감 기준으로도 추월하는 건 시간 문제겠죠? 네, 시가총액이라는 게 결국 회사의 덩치고 그 회사 주식을 모두 다스려면 들여야 되는 돈이 바로 시가총액이라는 건데요. 마켓 캡이라고 그러죠. 이 엔비디아가 한때 굉장히 변방의 자그마한 회사였는데 이게 애플하고 1등을 다툰다는 것 자체가 뉴욕 증시의 판도가 변한 겁니다. 애플 같은 스마트폰 시대가 보다도 AI가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애플은 지금 AI 쪽은 좀 손절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애플 실적이 잘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1등 할 수도 있고 애플이 계속 1등을 이어갈 수도 있다. 자, 글로벌 시가총액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자, 전부 인공지능 관련된 회사지 않습니까? 아마존, 아람코는 사우디 회사고요. 석유. 그다음에 메타, TSMC, 버크셔 해스웨이, 워런 버핏, 그다음에 테슬라, 브로드컴, 일라이 릴리, 제약회사 한두 개 있는데 거의 뭐 M7 기술주들은 인공지능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회사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엔비디아는 이번에 실적 발표하지만 애플 좀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플의 관전 포인트가 뭐냐? 자, 애플은 지금 중국 사업이 좀 안 돼요. 중국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과연 정말로 어느 정도 안 됐느냐? 이거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애플 인텔리전스. 저 애플은 휴대폰을 먼저 팔고 나중에 무선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해주겠다 했는데 중국은 서비스가 안 되잖아요. 과연 그 대목과 관련해서
애플의 인텔리전스가 어느 정도 호응을 얻을 것인지 미국 시장에서나마. 그다음에 굉장히 호재가 하나 있습니다. 헬스케어 사업을 비밀리에 해와서 이게 보도가 됐어요. 이게 사업성이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애플이 다시 한번 뜰 수 있다. 이게 혈당 관리 관련한 그 부분인 거죠? 예, 혈당인데 그 밖에도 애플이 많은 인체 의료를 IT 기기를 통해서 하겠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매일 우리가 들고 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강점으로 애플이 연결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플의 헬스케어, IT 헬스케어와 인공지능 반도체 전쟁이다. 시가총액 1위 전쟁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10년 이상 해왔다는 거, 저거 만약에 사업성만 있으면 굉장한 판도를 바꿀 수가 있고, 그 밖에 이제 애플은 인도네시아에서 판매 금지가 됐습니다. 중국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악재가 많이 있는데 이걸 고루고루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저희가 좀 준비해서 전해드린 내용이 많은데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어떤 인트로 예고격으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일매일 실적이 나올 때마다 또 저희가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박사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짙습니다. 현재 가시거리가 200m 미만을 보이는 곳이 많아서 교통안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중서부를 중심으로 공기질도 좋지 못한데요. WHO 기준 수도권과 충청도의 오전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출근길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고 동해안은 낮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까지 강원 영동에 5에서 30, 경북 동해안에 5mm 내외로 오겠고요. 그 밖에 경상권에도 한때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과 춘천 11도 안팎으로 시작해 낮에는 서울 20도, 춘천 18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속초와 강릉의 낮 기온이 14도에 그치며 서늘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의 아침 기온 13도 안팎으로 출발해 낮에는 광주 20도, 대구 1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3.5m로 높게, 서해상도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내일 제주도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희 모닝벨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경제는 SBS 비지로 모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